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통화도 했고 시장도 다녀왔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는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식구들이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병세는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러시냐고. 하지만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분은 꽤 오래전부터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전혀 아픈 데 없이 잘 지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의사들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몸은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못 봤을 뿐이라고. 많은 사람이 건강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식사를 잘 챙겨 먹고 가끔 걷기 운동도 하고 병원에서 준 약만 잘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이 드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하고 밤에 자주 깨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대화가 줄고 말수가 적어지는 것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것이 노화라는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일까요?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언론에서도 오래 산다고 말하고 병원에서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수명은 늘었지만 그 삶의 질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길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하루하루는 점점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아지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일상이 유지되는 날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85세라는 숫자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대화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준을 넘기는 사람은 전체 노인 중에서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즉 10명 중 7은 85세 이전에 병원에 눕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약을 꼬박꼬박 챙기고 만보기를 차고 매일 걷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알려주는 건강식품도 먹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도 따릅니다. 그런데도 몸이 점점 무겁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예전보다 기력이 빠르게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확히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이란 결코 좋은 약 하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열심히 운동했다는 의지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몸은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물이 잘 돌지 않으면 나무가 말라가듯이 우리 몸도 흐름이 막히고 연결이 끊어지면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아주 의외의 곳에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혹은 그게 중요한 줄도 모르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문제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만 병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은 하루하루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병을 피하는 법이 아닌 일상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워서 사는 노년이 아닌 움직이며 웃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생한 노후를 위한 진짜 건강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하루가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 몸 전체의 기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조용한 재앙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대화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조용한 집안에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서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훨씬 더 빠르고 더 깊게 나타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로 75이 되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째, 자녀들도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가까운 지인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필요한 물건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되었고 식사는 간단하게 혼자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무뎌졌고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이상한 점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 일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뇌의 신경회로를 자극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 우리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되고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간 계속되면 오히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인지 기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외로움이라는 정서적 상태가 실제로 육체적인 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의 사망 위험은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 높았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독립된 변수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동네 보건소 직원의 안내로 지역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보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함께 점심을 먹고 손으로 간단한 공예도 만들며 웃음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모두가 놀랄 만큼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갔으며 불면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새로운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2~3시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냈을 뿐인데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 실제로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자극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를 방치하면 뇌가 점점 둔해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몸의 기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한 연결의 끈입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일, 정기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경로당이나 모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상 이유나 거리상의 문제로 집을 벗어나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연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전화하기, 라디오에 사연 보내기, 영상통화로 손주와 대화하기 같은 작은 시도도 충분한 효과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지 않도록 매일 짧게라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외부 활동을 하거나 사람 많은 곳을 억지로 다니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한 명이라도 자주 만나고 말 한마디라도 자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결국 몸이 건강해지는 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더욱 강해집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이 아픈 이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이유,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의 정체는 어쩌면 바로 이 고립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병을 막기 위한 약보다 따뜻한 한마디 말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올해로 80을 넘기셨습니다. 늘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어왔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습관을 10년 넘게 지켜오셨고 평소에도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며 계단을 오르고 내리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감탄할 만큼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건 여전했지만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 종아리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없고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에 따른 근육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왜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박 어르신이 겪은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선택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관절에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만보 걷기를 목표로 삼고 운동화 끈을 조여매며 땀 흘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고 허벅지와 무릎이 아프다는 말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일 뿐 근육을 단련하는 근력 운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을 잃어갑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1에서 2%씩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문제는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근육은 뼈를 감싸고 지지해주는 기능을 하기에 근육이 약해지면 골밀도도 함께 낮아져 뼈가 쉽게 부러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이런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 기능을 높이며 전신 순환을 도와주는 좋은 운동이지만 특정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복부, 어깨 같은 주요 근육은 별도의 자극이 없으면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며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을 함께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권장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러한 운동들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운동을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걷기 운동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손잡이나 벽을 잡고 하루에 5회부터 시작하여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벽에 손을 대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며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또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올려 5초간 버티는 동작도 매우 간단하면서 중심 근육과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리는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며 오래 앉아있는 습관으로 약해진 엉덩이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별도의 운동기구 없이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간단한 근력 운동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몸의 힘과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꾸준히 시도하고 천천히 횟수와 시간을 늘려가며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무리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과부하 원리라고 부릅니다. 약간의 긴장과 도전이 있어야 몸이 반응하고 그 자극이 반복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고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절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동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자극이 있어야만 반응합니다. 걷기 운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 위에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근력 운동,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 운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건강은 완성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두 발로 서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하루하루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몸의 균형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제는 단지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작고 쉬운 동작부터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78배 이영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아오셨고, 몇 년 전부터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져 약을 하나둘 늘려오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빠짐없이 약을 챙겨 드셨고, 식단도 조심하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특별히 나쁘지 않다고 했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주 깜빡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말도 늘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고,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소 검사를 해보자는 의사의 제안으로 정밀 검사를 받은 뒤 이영자 할머니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에 비타민 B12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은 몸을 낫게 해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약은 중요한 치료 수단이며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약이 늘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몸 안의 여러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장기간 약을 복용할 경우 특정 영양소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몸속에서는 영양소 결핍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당뇨병 약으로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은 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비타민은 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피로감, 우울감, 신경통, 인지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워낙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또 고혈압 치료에 흔히 쓰이는 이뇨제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몸에 전해질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근육 경련, 피로, 심장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 계열은 간에서 합성되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을 줄입니다. 이 물질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족하면 전신 피로와 근육통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모르고 넘어가고 의사도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무심히 넘기고 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이 건강을 지켜주는 동시에 또 다른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일수록 영양소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이 어떤 영양소와 관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도 비타민 B12 보충을 시작한 이후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던 날도 줄었고 활력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약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은 음식으로도 어느 정도 보충이 가능합니다. 이뇨제를 복용한다면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처럼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이라면 육류, 달걀, 유제품을 통한 비타민 B12 섭취를 늘려야 하고, 스타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코엔자임 Q10이 함유된 견과류나 지방이 적은 생선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피로감, 무기력,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속 부족한 영양소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약을 오래 먹고 있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영양소 수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영양제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정 성분은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기존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보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작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거나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 먹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약은 몸을 돕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약으로 인해 무언가가 부족해졌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약이 어떤 영양소를 줄이는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곤함이 계속되고 몸이 무거우며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 몸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약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 삶을 무겁게 만들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영양을 챙기는 일, 그것이 건강한 노후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정명호 어르신은 82살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한 편이고 약도 잘 챙겨 드시며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십니다. 병원에서도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 자주 깼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두세 번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늘 피곤했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아무 일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말이 꼬이고 기억이 흐려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의 질을 점검해 보자고 했고 그제야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잠을 자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못 자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며 뇌와 면역 기능을 재정비합니다. 특히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이 중요한데 이 시간 동안 세포가 재생되고 뇌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정리되며 기억이 정리되고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서파 수면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잠이 얕아지면서 자주 깨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기의 수면질 저하로 이어지며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충분해도 수면의 질이 낮은 노인은 사망률과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수면 중 뇌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글림프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 기능은 깊은 수면에서 가장 활발히 작동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 건강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약화시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명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수면제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면제 대신 수면 위생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잠의 환경을 정돈하는 생활 습관을 의미합니다. 침실의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조명은 어둡게 하며 소음을 차단하고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해야 한다는 지침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강한 빛을 내는 화면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낮에 짧은 산책을 통해 햇빛을 쬐는 것도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덜 피곤해졌습니다. 낮에도 졸림이 줄었고 말할 때도 머리가 맑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잠이 오는 것이 반가워졌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잠이 두렵고 자는 것이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편안한 쉼의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면은 보이지 않는 건강의 중심축입니다.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잠을 잘 자기 시작하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에는 수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기 전에 내 잠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면은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몸을 치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방에 불을 끄고 나만의 수면 공간을 가다듬는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85세를 넘기지 못하는 4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쉽게 지나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하게 몸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마음과 뇌, 그리고 몸을 천천히 병들게 했고,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운동 습관은 몸의 기초 체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약물은 병을 잡아주는 대신 몸속의 중요한 영양소를 서서히 빼앗았고, 수면의 질 저하는 모든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4가지 문제는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일상 속의 건강 위험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 같고 어느 날 문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불편함들이 쌓여가고 스스로도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사실 아주 작은 신호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장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는 것도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무관심이 쌓이고 사소한 불편함을 그냥 넘기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고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하는 것이 진짜 변화의 출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울림이 내일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